다정한 아빠의 목소리, 책 읽어주는 아빠, 꿀박이 아빠입니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지은이 한성희, 출판사 메이븐. 못된 딸이 되라. 네가 결혼하던 날 아침, 나는 한참 신부 화장을 하느라 분주한 너를 뒤로 하고 거리로 나왔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뻐 보인다더니 너를 처음 본 날 잊을 수가 없다. 어머, 얘 좀 봐.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내 애만 그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한글을 금세 떼는 걸 보며 어머,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다. 정신과 의사라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다른 부모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개념치 않았다. 아니, 정말로 내 눈에는 세상에 너만큼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씩씩하게 잘 커주었고 내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때론 여느 모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속을 끓이기도 했지만 이젠 모든 행복한 추억이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품었던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엄마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 엄마가 생각하는 너를 만들어 가느라 너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너는 엄마의 방향을 번번이 빗나갔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까지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너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네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네가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엄마는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고 따졌지. 가끔 네가 화가 나서 나한테 말도 걸지 않을 때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곤 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내가 너의 앞날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할 텐데 하고 단정한 나의 오만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나에게 말했다.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평생 함께하고픈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 축하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과 계속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나는 네가 유학을 마치면 당연히 돌아와 곁에 있을 테고 결혼을 한다 해도 수시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너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솔직히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네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너는 이미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너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애써 부정해왔는지도 모르겠다. 너를 내 품 안에서 계속 보살펴줘야 할 아이로만 바라보면서 말이다. 처음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부족했다. 정말 미안하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만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꼬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다. 나는 늘 너를 내 품 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의 결혼식 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엄마 독립식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결혼식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촌스러운 엄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웃으며 너를 보낼 수 있었다. 딸아, 고맙다. 네가 먼저 용감하게 부모의 세계를 부숴준 덕분에 나 역시 엄마 역할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 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꼭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네가 속을 썩였고 네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가의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네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 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꾸려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에 따른 의무감이 너를 짓누르고 세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한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것이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딸아, 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릴까? 어쩌면 웃음의 양보다 눈물의 양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울음은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다.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출생신고를 하니까. 너도 태어날 때 많이 울었겠지? 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터뜨리는 울음을 무척이나 듣고 싶었으나 정작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자연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나에게 너는 자연분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너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재앙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오토 랑크가 말하더구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모든 태아에게 근원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뿐만이 아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심심해도 운다. 아이에게 울음은 희로애락을 담은 사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옹알이를 지나 진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는 정작 필요한 울음마저 경계하게 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고 겁을 주고 울면 바보라고 놀리며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 거야 라고 협박한다. 울음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랄수록 눈물에 인색해진다. 불안한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몇 해 전 만난 환자 중에 미니 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로 살다가 진료실만 오면 울음을 쏟는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그녀는 곧 30인데도 정규직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최근 파혼까지 겪으면서 슬픔에 젖은 낙엽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 저는 늘 결혼이 목표였는데 파혼이라뇨 하며 오늘 땐 그녀는 제 인생은 파예요. 파견직의 파, 파혼의 파니까요. 재밌죠? 라며 자주적인 웃음을 지어본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미니 씨는 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완벽주의에 있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를 수첩에 적고 다니는 것은 물론 결혼은 30 전에 꼭 해야 하고 아이는 35까지 2명을 낳을 것이라는 등 나이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인생 과업을 딱 정해놓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 삶은 그녀에겐 엄청난 수치였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이런 강박증을 두고 should be complex라고 했다. 해야 한다의 다른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다. should be complex를 가진 사람들은 장난감 병정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런 미니 씨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회사에서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결혼마저 갑자기 없던 일이 되어 버리면서 삶을 질탱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도 30의 강을 건너봤기에 미니 씨의 우울증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내게는 손가락을 꼭 쥐고 놓아주지 않던 어린이가 있었다.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기지만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그때 나를 꽉 붙들어준 너의 손 덕분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30살을 건너올 수 있었다. 그때 만약 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미니 씨는 혼자서 그 강을 건너야 하니 얼마나 막막하겠니. 미니 씨를 보며 문득 생각, 너에게 30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나라 청춘에게 30살이란 지금까지 누렸던 특혜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놓은 게 무엇이냐 라는 식의 숙제검사를 요구받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시인 신현림은 30살을 앞두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곧 30. 나의 20대는 좌절과 헤매므로만 끝난 건가.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만 가니 하루하루 사약을 마시는 심정이다.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으면 사약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미니 씨는 파혼을 했을 때도 자기가 힘든 것보다 부모님이 상처받고 걱정할까봐 울지 못했다고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 수 없었던 그녀는 내 앞에서 참 많이 울었다. 차가운 땅에 슬퍼도 울 수 없었던 그녀는 내 앞에서 참 많이 울었다. 차가운 땅에 붙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낙엽 같던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나 젖은 몸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에게 조금만 덜 가혹했더라면,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더라면, 그처럼 한꺼번에 긴 시간 동안 엉엉 울 일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어린 시절 말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끔은 제 자신을 위해 울어야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진료실을 나간 뒤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을 닦느라 쓴 티슈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원하게 울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어디 미니 씨뿐이겠는가. 그래서 불안한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눈물은 내면의 아이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다. 눈물은 내면의 아이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다. 기쁠 때도 울지만 슬플 때 더 많은 눈물이 나는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 아픔 때문이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병적인 슬픔과는 다른 정상적인 슬픔이다. 그리고 애도 과정이란 상실된 대상을 찾으려 하고 하는 노력이다. 상실한 대상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그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잃어버린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미니 씨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나 도달하려고 애쓰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되기도 한다. 애도 과정에 있을 때는 정신적 에너지가 온통 상실한 대상에 집중되어 움츠러들고 현실과 약간은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보이는 망연자실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애도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애도의 대상에게 부여한 리비도를 걷어들여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리비도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적 에너지이자 생명의 에너지다.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느냐, 외부 대상으로 향하느냐 따라 자아 라비도와 대상 리비도로 구분이 된다. 가령 리비도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다.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도 몰라. 올해는 꼭 엄마랑 온천이라도 다녀와야지. 등 그 대상에게 투입한 소망이자 강력한 몰입을 말한다. 이것을 철회하는 일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는 받아줘야 한다. 상실에 따른 애도의 눈물은 기꺼이 흘려야 할 눈물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애도 과정을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프로이트는 애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자아의 감기라고도 말한다. 감기에 걸린 자아는 온통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에만 열중한다. 슬픔에 빠진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책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갉아먹는다. 자기 인생을 두고 파라며 자주적인 농담을 하는 미니 씨도 우울증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뒤늦게나마 애도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없는 미니 씨는 늘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그녀에게 감정이란 무시하거나 외면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과업을 완수하듯 기능 위주의 삶을 살아온 그녀의 울음은 이제는 제발 아픈 자신을 봐달라는 내면의 신호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미니 씨는 30대로 떠나기 전 평범했지만 치열하게 사는 20대를 애도하기 위해 넉놓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살에게 권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마음속의 상실감과 그에 따른 분노, 무능감과 자책까지 자신의 숨은 감정을 살피고 들여다보게 되었다. 파호는 그녀 삶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자신을 마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덕분에 그녀는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고 간절히 바라지만 차마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 30살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대해서만 셈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자신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면 기꺼이 울 일이다. 눈물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내게도 애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파울로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린다. 언제나 강한 척 할 필요는 없고 시종일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뿐. 필요하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내가 걱정할까봐 더 씩씩한 척하는 딸아.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맘껏 울고 난 뒤에 시원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무언가를 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란 없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 라고 적혀 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바로 삽질이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라는 게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가 버리는 모래성을 쌓았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인생에서 삽질이 꼭 필요한 이유. 최상의 선택을 하기엔 경험과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청춘들에게 이런 삽질마저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퇴적층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도 바빠요. 괜히 삽질했다가 손해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며 삽질을 손실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손실회피라고 한다. 똑같은 결과라도 획득한 가치보다 손실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다고 해서 삽질을 손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난다.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의 콘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청춘일수록 삽질은 꼭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다면 일단 뭐든 해봐야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등등의 결론 말이다. 그처럼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을 하는데도 유리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삽질만 안 했어도 더 빨리 취업에 성공했을 텐데 하며 삽질 경험을 저평가하거나 부인하는 데에는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다.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데에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효율적인 정답이란 없다. 다만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노하우가 생기길 뿐이다. 25에 알게 된 인생의 비밀 한 가지. 딸아, 나는 어렸을 적에 인형옷 만드는 것을 참 좋아했단다. 뜨개질을 좋아해서 목도리도 뜨고 조끼도 뜨다가 나중에는 옷본을 가지고 원피스를 직접 만들기도 했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뜨개질이나 바느질은 한 번 잡으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끝까지 완성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 수업을 들으면서 바빠진 뒤로는 더 이상 옷 만드는 놀이를 할 수 없었다. 공부에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바느질하며 몇 시간을 내리 보내는 건 정말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쌓은 바느질 실력이 다 큰 다음 엉뚱한 곳에 쓰이더구나.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처음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칭찬을 듣게 되었던 거다. 진짜 처음 해보는 게 맞느냐면서 천을 자르고 이으며 바느질하고 놀았던 경험이 커서 그렇게 쓸 줄 누가 알았겠니? 나는 그때 인생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음을.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삽질이 훗날 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야. 펑키 스타일의 아이콘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30살이 되던 무렵 선망의 직업인 교사를 그만두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미술이나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는 터라 그녀의 선택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말렸다거나. 그러나 지금 그녀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대영 제국 훈장까지 받아 패션계의 정점에 서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그녀가 디자이너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다시 교사로 돌아갔더라도 디자이너로 활동한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남았을 거야. 꼭 해보고 싶던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즐거웠으니 말이다. 최소한 인생에서 재미있게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은 거니까. 그녀가 만약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어쩌나, 교사직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인데 후회하면 어쩌나 하면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40이 넘어서 데뷔한 이래 1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후 박완서 선생이 말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완서 선생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했다. 힘겨운 오르막길은 길고 산의 정상에서 맛보는 환희의 순간은 지극히 짧은데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실제로도 선생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에도 군사분계선을 지키는 보초병보다 더 끈질기게 원고를 붙잡고 있었다.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면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흔히 삽질이라고 하면 이곳저곳 파다 그만두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과정의 자체에 지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직업이든 취미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청춘의 객기라는 말이 통했고 모험이야말로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들 하는구나.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를 시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이다. 그럴수록 시행착오가 적은 길, 남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길을 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기게 된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당장의 과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본 경험, 그 씨앗이 뒤늦게 40살이 넘고 50이 지나서야 꽃을 피울 수도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40 중반에 이르러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엉뚱한 곳에 삽질이라도 해봤다면 어땠을까? 씨앗 하나 심을 만한 작은 웅덩이라도 파놓았다면 어땠을까? 설사 퇴직을 앞두고 있어도 인생 이막에 심어야 할 씨앗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게타가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삽질의 부재가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삽질로 각종 유기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삽드는 법조차 모른다. 삽질의 부재는 경험의 부재이며 경험의 부재는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를 제한해서 설사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절대로 웅덩이를 팔 수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 40이 되고 50이 넘으면 지킬 것이 많아져 쉽게 삽을 둘 수 없게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많은 것을 시도하면서 실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회도 적다.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 그러니 손실이 적은 선택지를 기다리느라 주저하거나 기회비용이라는 말에 움츠러들지 말자. 지금 마음껏 삽질해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어 나가렴. 그렇게 해서 쌓인 경험이야말로 너만의 독특함이자 네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하여 남남이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 당신이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그려지지 않는 마법의 사슬에 결박당하는 것이다. 바닷가 모래알처럼 무수한 사람 중에 왜 하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떤 이는 그건 운명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이는 어쩔 수 없는 팔자였다 라고 말한다. 그 끝이 운명이든 팔자든 모든 사랑은 시작되는 순간 별처럼 반짝인다. 별이 나와 상대방의 눈으로 내려온 날, 우리는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발견하는 시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콩깍지라고 부른다. 나는 그를 사랑한 걸까? 그의 조건을 사랑한 걸까? 딸아, 너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했으니 콩깍지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잘 알 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은 극대화하는 대신 나쁜 점은 싹 덮어버린다. 세상에 이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이는 상대방에게 자아 이상의 한 부분을 투영한다. 자아 이상이란 언제나 되고자 노력하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부지런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처럼 어릴 때 부모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준 가치 같은 것들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비록 자신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가치들을 지니고 있을 거라는 환상을 품는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니? 자아 이상이 나에게 타인에게서 옮겨지니까 말이다. 그런데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져서 그런지 청춘들은 자신에게 거는 기대치가 버거울 정도로 높은 것 같구나. 물론 목표가 높은 게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자아 이상이 높을수록 그것이 옮겨갈 상대를 고르는 기준도 까다로워진다는 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좋은 상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연애를 미루거나 상대가 자리 잡는 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른 이별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인정씨와 종택씨 커플처럼 말이다. 연애 3년 차인 둘은 소개팅으로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연우 연인처럼 티격태격 싸움도 해가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인정씨는 둘의 관계에 대해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발단은 종택씨의 퇴사였다. 몇 년간 불황에 허덕이던 회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하던 청년에게 전문성과 관련이 먼 조직으로 발령을 내렸고 종택씨는 원치 않는 부서에서 일하느니 그만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1년 가까이 여러 직장을 알아보던 그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중소업체에 취직해 일을 배우고 있다. 인정씨는 그가 좌절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배려해 주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종택씨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무심코 던진 말에도 상처를 받았다. 의젓하고 듬직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원치 않던 발령과 퇴사를 겪으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종택씨가 예민해진 탓도 있었다. 그래도 종택씨는 껍데기만 폼날 뿐 알고 보면 소모품에 불과했던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탄탄한 지금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 한다. 문제는 인정씨가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1등 기업에서 일하던 그가 그리운 것이다. 그를 사랑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이 그리는 남편으로서의 조건 또한 중요하다. 주변에서는 35을 넘기기 전에 선을 보라고 종용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한 걸까? 그의 직업을 사랑한 걸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외모든 경제력이든 이성을 만날 때 조건을 따지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 비슷한 마음이라고 해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게 예의라고 여겨서다. 또 조건 없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통념 때문이기도 하다. 순수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외모, 경제력, 건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그가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잘 나가건 못 나가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건강하건 아프건 간에 상관없이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운명이라는데 어찌 운명을 거역하겠는가?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가능할까? 조건에서 자유로운 순수 결정체인 그 사람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지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매우 조건적이라고 말한다. 그 조건은 비단 경제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격, 외모, 말투, 행동 등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 조건은 대부분 어린 시절 형성된 우리의 무의식에 따라 결정된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자기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 라는 속설이 있다. 예를 들어 쌀쌀 맞은 엄마에게서 자란 남성은 쌀쌀 맞은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어릴 때 뇌에 각인된 사랑의 프로그램이 커서도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과 만난다 라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여자는 사랑을 듬뿍 주는 남자를 택할 거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배려심 많아 보이던 남자가 실은 냉랭한 남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여자는 무의식 중에 사랑을 주지 않는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어린 시절의 대상관계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반복강박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에 의해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기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재단하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이미 무의식은 많은 것을 취사 선택하고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사랑할 대상의 발견은 이미 결정된 이전 관계의 재발견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다. 즉,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인 것 같지만 결정론적이며 운명일 수 있지만 그 운명에는 이미 많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 인정씨가 말하는 조건은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해줄 자기애적 조건들이다. 외모, 학벌, 지위, 돈 등은 자신을 남과 차별화하는 외적 성취를 통해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즉, 실리적인 사랑을 통해 자기 실현도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인정씨를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이런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그러므로 인정씨가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다만 아직 종택씨를 사랑하고 있다면 일단 그를 믿고 기다려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안에는 그의 직업뿐 아니라 성격이나 꿈을 포함해 인정씨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는 이전 질이 멸렬했던 사랑이 또 그런 사랑을 견디고 보듬어온 행보가 이어준 것이다. 음표를 알아야 악보를 볼 수 있고 어순을 알아야 회화가 가능한 것처럼 사랑도 각 단계별로 배우고 익혀야 할 가치가 있다. 이게 현재의 사랑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 사랑을 잘해야 다음 사랑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의해 사랑이 선택되는 과정은 어린 시절 풀지 못한 마음의 문제를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비록 힘들고 지난할지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성장이 아닐까? 그러니 이별을 결심하더라도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왜 헤어지기로 결심했는지 그 과정을 깊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사랑은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절대로 사랑에 대해 냉소적이 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가 사랑에 회의적이어만 하는 걸까? 오히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게 된 것이 비록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라고 해도 서로가 살아온 역사에 의해 엮인 인연이라는 게 더욱 애틋하고 신비롭지는 않은지. 그러니 사랑에 대해 냉소적이 되지 말자.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말자.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이 가진 조건에 의해 사랑에 빠진다. 그렇다고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랑의 배후를 다 알지도 좌지우지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충실해라. 비록 그 끝이 이별일지라도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테니까. 어차피 끝날 사랑인데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럼에도 서둘러 사랑을 끝내버리면 남는 건 후회뿐이고 다음 사랑도 잘 할 수 없다고 말이다.